안녕하세요. 오늘의 천자문 사전은 이유유외 199화가 되겠습니다. 시울리 또는 바꿀역으로 많이 불리우죠. 가벼울 유, 바유, 두려워할 외가 되겠습니다. 이유라고 하면은 너무나 가볍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이 이유유외라고 하면은 너무나 가볍게 행하는 바를 두려워하다가 되겠습니다. 매사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군자의 자세가 아니니 항상 언행에 주의해야 함을 이유유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시경, 소화, 사절, 남산, 지집, 이 소변의 한 구절에 있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소변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말을 낮추어 말하는 것이니 푸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보통 집으로 읽기나 여기서는 세간사라는 의미로 집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막고 비산, 높지 않으면 산이 아니고 막준 비천, 깊지 않으면 샘이 아니니 군자 무의유원, 군자라면 말하는 것을 쉽게 하지 않아야 하나니 이속우원, 담장에도 귀가 달려 있음이라. 이 말을 전한 이는 주나라 12대 왕이자 서조의 마지막 천자였던 유왕의 경솔한 언행이 결국 주나라를 망하게 한 것을 그의 버림받은 자식이었던 이 의구의 심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의구는 나중에 반란에 성공해서 평왕에 오르죠. 그래서 이 서주 시대를 마감하고 이 수도를 낙양으로 옮겨서 동주 시대를 연 왕이 되겠습니다. 먼저 바꿀역 또는 이 시울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날일자와 말물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날일은 해를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각골에서부터 이 날일자 비슷한 모정자가 있었는데요. 구분하기 위해서 날일자는 중앙에 점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했었죠. 날일의 의미는 해, 태양, 햇볕 등이 되겠습니다. 말물자는 141화 준의 밀물에서 한 번 설명이 있었던 자형이기도 합니다. 이 자는 별도의 두 개 이 자형이 이 각골 건문을 거치면서 소전에 이르러 동일한 하나의 자형으로 표시되기 시작한 독특한 이 자형이 되겠습니다. 먼저 털다는 의미의 각골 자형을 보면은 이 활궁자와 이 시읒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읒줄이 점점이 연결되어 있어 흔들림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형태는 건문에서도 동일하지만은 자형의 의미가 흔들리다 해서 이 털어내다로 바뀌면서 소전에서는 이 먼지털이 형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옛날 먼지털이는 이 새의 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형태 자체가 새의 깃을 닮아 있습니다. 또 다른 각골 자형은 칼도자와 이 주변에 점들이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핏방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는 칼에 베이다, 칼로 베다 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칼에 피가 묻어 있으니 이제는 상해, 살인의 행위로 간주되어 해서는 안 된다, 금하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한 이 자형은 나중에 건문자형 형태 자체가 이 새의 깃을 닮아가면서 또는 물을 털어내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어서 앞서 말한 이 활궁에서 유래한 이 털다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소전자형은 이 새의 깃을 닮은 이 한 가지 형태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자는 두 가지 뜻을 품고 있습니다. 첫째는 털어내다는 의미이며 이때는 이 털 몰자로 읽힙니다. 다음엔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말물자입니다. 이때는 말다, 아니다, 아니하다 를 의미하며 이 털어내다는 의미와 합쳐져 나중에는 이 창황한 모양,
분주한 모양이란 뜻으로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말물자로 읽힙니다. 하지만 이 말물자는 원래 의미가 베다였기 때문에 이 자형의 의미가 하지 말다, 못하게 하다, 털어내다로 바뀌게 되면서 소전에서는 이 베다는 의미를 따로 나타내기 위해 다시 자형의 칼두자를 추가하여 만든 자가 이 목벨, 이 문자가 되겠습니다. 특히 소와 같은 이 가축의 목을 베는 것을 나타낸 자형이 이 물건, 물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변에 이 소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도탈한 소는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처음 의미는 이 재물을 의미했지만은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서 물건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자도 말물자죠. 이 모방자는 보통 쟁기의 손잡이, 즉 양주머리를 나타내어 방향을 잡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인자와 흔들리다의 이 털몰자와 합쳐져 있어서 이 손잡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울리는 이 박골역으로도 불리우는 자형이 되겠습니다. 각골자형은 이 손잡이가 있는 이 물병에서 이 잔으로 물을 이렇게 따르는 형태입니다. 자형이 복잡하므로 단순히 이 손잡이와 따라지는 이 물만으로 간단히 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건문을 보면은 아래 따르는 손과 잔을 받는 손이 이렇게 밑에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또는 이 따르는 이 물병만 그려주기도 하고 그것마저 번거로울 경우에는 이 손잡이와 따라지는 이 물만으로 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자의 초기 의미는 물을 병에서 잔으로 따르다, 옮기다 였습니다. 그리고 이 옮기다는 의미는 나중에는 바꾸다, 교환하다, 전파하다, 옮겨가다 등으로 그 의미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형의 의미가 옮기다, 옮겨가다는 의미가 되면서 이 손잡이와 물을 따르는 물을 의미한 자형은 계절이 바뀌면은 터전을 옮기는 이 철새의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소전 형태는 건문과는 비슷하지만 날일자 아래에 이 철새의 깃이 그려진 형태로서 이 구성자는 사실은 이 말물자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하늘을 나르는 철새의 이 하염없는 날개짓에서 이킬섭이 나왔다고 말씀드린 바 있기도 합니다. 이킬섭이 이 해를 아래에 두고 위에 새가 날개짓 하는 형태라면은 박굴역은 해가 이 날개 위에 위치한다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굴역은 이 자리나 물건을 바꾸는 것 외에도 나중에는 세상의 흐름이 바꾸는 것도 의미하게 되어서 만상의 변화, 이 주역, 역학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이 바뀌는 것도 뜻해서 배반이라는 뜻도 있고 또는 새롭게 바꾼다는 의미에서 새롭게 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한편 이 소전 형태를 보시면은 이 부위를 머리를 보면은 아래 네발 짐승을 닮아 있으므로 이 변신을 하는 짐승, 즉 허물을 벗는 도마뱀이란 그런 뜻이 있기도 합니다. 또 이 박굴역과 비슷한 자형으로는 이 변양자가 있습니다. 물론 자형의 이 기호는 전혀 다릅니다. 이 자는 이 재단에 내리쬐는 이 햇볕을 그린 자형입니다. 그런데 이 시울리가 변양자를 이렇게 닮았기 때문에 시울리를 변양자의 영향으로 이 해가 구름 사이에 숨었다 나타나는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는 이 설도 있습니다. 박굴역은 이 시울리로도 불리는데요. 이 물을 잔으로 이렇게 따르는 것이 너무나 쉽다는 그런 해석에서 쉽다, 별것 아니다 는 전혀 다른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때는 시울이로 불립니다. 시울이의 의미는 쉽다, 가볍게 생각하다 또는 생략하다, 평온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가벼울 유입니다. 이 자는 앞에 변에 여기 수레거와 이 우두머리 추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는 수레거 혹은 수레차로 불리우는 이 바퀴가 달린 수레를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각골자형을 보면은 두 필의 말이 끄는 이 수레를 그리고 있으나 점차 간단해져서 소전에서는 이렇게 바퀴 하나로 간략화되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는 이 마부와 궁수가 타는 이 전투용 수레가 유행하였기 때문에 수레는 보통 이 전차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우두머리 추는 원래 발효주를 그린 자형입니다. 석기인들은 과일을 항아리에 오래 담아두면 발효되어 술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각골자형은 이 특유로 이렇게 점들이 있어서 속에서 이 발효가 되어서 이 기체가 나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통 빚어진 술은 제사에 올리거나 이 마을의 족장에게 먼저 바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는 이 우두머리가 마시는 술, 음료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나중에는 우두머리 추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사용 술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추의 의미는 우두머리, 추장, 오래된 술, 익다, 성숙하다, 모으다, 끝나다 등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 구성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추가 구성자로 들어가는 경우는 제사용 술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이 마디촌하고 같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 공손이 술을 올린다는 의미에서 이 존경의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술은 사람을 흥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추와 이동수단이나 생물체에 추가 붙게 되면 급하다, 서두르다는 의미가 붙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여기 반력자와 함께하는 경우에는 급히 서두르다, 급하게 움직이다는 이 급할 축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어와 함께할 경우에는 이 성질이 급한 물고기를 뜻해서 미꾸라지 추로 불립니다. 따라서 이 지금 설명드리는 이 가벼울 추는 수레그와 함께하여서 이 수레가 급박하다, 빠르고 날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레가 날래다는 건 결국 가볍다는 의미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수레추는 고대에는 이 빠른 수레라는 의미가 이 임금의 서신을 전하는 수레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가벼울 추의 의미는 이 가벼운 수레 또는 이 가볍다 또는 왕의 사자가 타는 수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바유자입니다. 이 자는 여기 칠복자 그리고 뚫을 곤 그리고 사람인의 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칠복자는 이 부수자로 쓸 경우에는 이렇게 덩굴을 문 형태가 되는데요. 칠복자가 덩굴을 문 형태로 쓰기 시작한 것은 예서에서부터입니다. 칠복은 이 손에 막대를 쥔 형태를 그린 상형 문자로 그 의미가 치다, 때리다, 채찍질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각골자 형태가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덩굴을 문 형태는 이 칠복자가 보통 이 구성자, 주로 부수자로 쓸 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바유는 사실 이 190화 원망추조에서 제가 가지조를 설명하면서 한번 설명이 있었습니다. 바유는 이 장수를 뜻하는 자형으로 원래 의미는 이 노역을 의미했습니다. 각골자를 보면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 뒤에 나뭇가지를 든 손이 있습니다. 이는 노예와 백성들이 동원된 이 노역을 의미합니다. 고대에는 이 큰 토목 사업에 백성들을 동원하여 일을 부렸는데 그 모습을 나타낸 자형이 되겠습니다. 특히 황하강을 배경으로 성장한 이 황하 문명에서 노역은 이라고 하면은 보통 치수 사업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문자형을
보면은 나중에 이 물을 뜻하는 이 삼수변이 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소전으로 넘어가면서 이 치수사합이 아닌 다른 성곽삭기 등 다른 노역 등도 의미하게 되면서 이 삼수변은 나중에 이 수직선 형태의 뚫을곤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 삼수변 형태의 이 바유자 또 있기도 하지만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이후 바유자는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었는데요. 첫째는 이 물기를 트는 것입니다. 노역 작업을 통해서 이 물줄기를 바꾸거나 새로운 물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전에서는 바유자에 다시 여기 삼수변을 추가한 이 흐를 유자를 만들기도 하고, 간략하게 사람인자 대신에 이 삼수변을 넣어서 이 물이 잘 흐른다는 의미의 물 흐를 유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바유자의 이 또 다른 해석은 회처리로 사람을 훈계하다는 뜻입니다. 훈계하다는 의미는 소전에서 이렇게 트럭 3이 추가되어 닦을수로 분화가 되는데요. 트럭 3 자체는 이 반복 혹은 이 가지런히 하다는 속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점차 이 바르게 하다, 다스리다, 가르치다, 품성을 키우다 등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어서 오늘날에는 이 닦다, 익히다는 닦을 수가 되었습니다. 치수 사업이 끝난 후에 주로 행해진 노역들은 이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 변방의 이 성곽삭기였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 바유자는 노역을 하다 해서 이 노역을 하는 이 먼 장소라는 그런 의미로 이 의미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유자의 이 마음심을 이렇게 추가한 자행은 이 멀다, 근심하다는 의미의 멀유자입니다. 이런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노역장에 가게 되는 이 심정을 나타낸 자행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바유자가 의미하는 바는 이 장소, 처소 등이며 장소를 뜻하는 어조사로 이에로도 사용이 되며 이 물길을 낸다 하여 물 흐르는 모양, 물길이 빠르다, 달리다는 뜻도 있고, 또는 이 힘든 노역장을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되어서 위태롭다, 위태한 모양이라는 뜻도 있고, 장기간의 이런 노역 작업을 뜻해서 오래다, 장구하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두려워할 외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밭전자와 오디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밭전자는 제가 158라 계전적성에서 소개가 한번 있었습니다. 밭전자는 논이나 밭의 구역을 나타내는 상형문자입니다. 지금은 4개로 구역된 형태이지만은 각골자 초기에는 9개, 6개 등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이 4개 형태가 굳어지게 되어 오늘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밭전자의 등량이 시사하는 바는 인류가 더 이상 이 사냥이나 채집에 의존하지 않고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실제 각골자가 나타난 동북아시아에서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먼저 도입되었기 때문에 밭전자는 이 밭사이의 경계를 이루는 두두결에서 기원했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각고나 건물에서 이 밭전자 형태는 보통 이 경작지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이 자행에 따라서는 이 사람의 이 머리 또는 이 가면 등도 의미하고, 또는 이 과실, 열매를 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디자인데요. 이 자들 모두 오디자인데, 오디자는 이 다양하게 표시됩니다. 이 구성자로 보통 아래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형태를 사용하고 되고요. 변에 들어가는 경우는 이 형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에는 위치에 따른 자형 변화는 필체의 정형성을 강조한 예서에서부터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디자는 정확하게 이 옷의 이 윗부분, 목의 깃부분을 이렇게
다운 형태가 되겠습니다. 각고나 건문에서 옷입자는 옷감을 대표하는 이런 자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전 이후로 보통 옷입자는 위의 옷, 웃옷을 의미했으며 이 아랫 옷은 이 치마상자로 이 표기가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 치마상도 제가 한번 설명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기원자는 오늘 이 오려상으로 더 많이 알려지고 있는 이 노풀상에서 비롯됩니다. 노풀상은 이 정문이 보이는 이 높은 정각을 그린 상형 문자였는데요. 이 건문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이 모양이 아래 치마를 걸친 듯 하다 해서 치마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치마라는 뜻을 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천을 뜻하는 이 수근건을 추가한 이 치마상자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우통은 벗어도 아랫바지는 벗지 않는 법이라 이 항상 착용한다는 의미에서 이자는 이 치마라는 의미보다는 늘 항상이라는 의미가 추가되어 더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치마를 뜻하는 자형으로 만든 것이 수건건 대신에 이 옷을 뜻하는 이 옷입자를 이렇게 추가한 것이 이 치마상이 되겠습니다. 두려워할 외에는 이 무서운 귀신을 그린 이 자형이 되겠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귀신 가면을 한 사람이 있고 여기 손이 그려져 있고 여기 자기가 있습니다. 또 여기는 이 아래에 이 칼도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 손을 뜻하는 이 또자가 있어서 이게 날카로운 이 손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각골자형들은 이 뭔가 무서운 이 귀신이 이 위협을 가하는 이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문에서 보면은 이 칼이나 자기둥은 보이지 않고 이 귀신 앞에 이 나무 막대가 있다거나 이 나무 막대를 든 이 귀신 뒤에 다시 손으로 짝대기를 든 형태입니다. 이는 이 귀신을 몰아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각골자형은 이 귀신이 뭔가 위협을 가하는 형태에서 이 무서운 귀신을 몰아낸다는 형태로 표현이 바뀐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전자형은 이 말미암을 유자이지만은 이건 이 역시 귀신을 그린 것으로 보이며 수평획이 있어서 단절의 의미를 뜻합니다. 아래에는 이 사람인가 이 비수비 형태인데 사실은 이 나막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소전자형 역시 이 사람이 이 막대를 들고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두려워할 외에는 그 의미가 귀신을 무서워하다는 의미에서 이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꺼려하다는 뜻이 있고 그 무서움이 커져서 경유하다, 마음으로 순종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이 귀신을 조심하다 또는 이 귀신을 쫓아내다는 뜻도 있어서 나중에는 위협하다, 어르다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 사진은 도깨비나 귀신은 아니고요. 봉산달춤에 나오는 파괴성 달입니다. 오해가 없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이유유외 즉 너무나 가벼운 언행을 두려워하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나라 12대 왕이자 서주의 마지막 천자였던 이 유왕은 기원전 781년 왕위에 오른 후 이 신나라 제후의 딸과 결혼하였으며 이 신후에게서 난 아들 의구를 이 태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유왕 3년 포사라는 절세 미녀를 얻어 그녀와의 사이에 백복이라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유왕은 이 포사의 사랑을 얻으려고 이 의구를 폐태자하고 백복을 태자로 세우겠다고 약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담장 너머에서 이 대화를 몰래 엿들은 내시가 신우에게 고해 바쳤으며 결국 이 대화는 신나라 제후에까지 들어가 화가 난 신나라 제후가 북방 세력인 융족과 결탁하여 주나라를 침입하게 됩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던 이
유황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으며 태자 의구가 13대 평왕에 즉위하게 됩니다. 병난으로 호경이 무너지고 이 민심이 어지러워지니 평왕은 호경을 포기하고 동쪽 낙양으로 수도를 옮기니 서주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기에 따르면은 이 포사는 지극히 아름다웠으나 잘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사가 비단 찢는 소리를 좋아하자 이 유황은 비싼 비단을 찢어 그녀를 웃게 했습니다. 그러나 비단 찢기에 점차 왕실 재정에 무리가 생겼고 포사도 더 이상 비단 찢는 소리에 웃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봉화 신호가 잘못 올라와 주왕실을 모시던 제후들은 오랑캐가 침입한 것으로 오인하고 허겁지겁 군사를 이끌고 이 주왕실로 이렇게 몰려드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포사가 이 광경을 보고 박장대소를 하니 이 유황은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이에 유황은 봉화 올리기를 남발하게 하니 이 몇 번은 이렇게 달려와 주었지만은 나중에 각국의 이 제후와 병력들은 차츰 오지 않게 됩니다. 유황은 또다시 이 포사의 이 사랑을 얻고자 이 태자를 피하고 그녀의 사이에 난 백복을 왕으로 올리겠다고 약조를 했으니 스스로를 결국 죽음으로 내몬 꼴이 되었습니다. 신나라 제후의 침입을 받은 유황이 봉화를 올려서 각 나라 제후들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으니 그는 도망치다가 여산에서 살해가 됩니다. 이 포사와 유황의 이야기는 약간 각색된 면이 있고 실제 사건인지는 불명확합니다. 당시 주나라 왕실이 이미 힘을 잃어서 사실상 제후들 간의 알력 다툼에 놓인 처량한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다분히 유황의 죽음과 서주의 멸망에 이 포사라는 여인을 등장시켜 정당화시킨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언급한 사기 자체가 보통 역사에서 성자를 높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